네,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워크숍 첫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를 글로벌 사업화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글로벌 지식공유 클러스터의 국제협력, 대덕특구의 미래전략 등을 다루는 다양한 주제로 총 9번을 함께합니다.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워크숍 POC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POC의 개념 다 알고 계시나요? 기존 시장에 없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기술의 효과와 효용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ODA 등 국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오늘 먼저 이 POC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심기보 전 정보통신기술사 협회 회장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텐데요. POC가 무엇이고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큰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C란 말을 프루브 오브 컨셉이라고 해서 썼는데요. 실제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면 프로토타입입니다. 종래 우리가 했던 프로토타입이나 먹겁이나 BMT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개발하기 전에 제품 조비의 프로토타입이죠. 목적 사용식인데 프로토타입 중에 하나가 PO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OC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서요. 그러면은 POC는 처음에 분석 요건하고 POC 스케줄 잡고 모델로 뭐 이렇게 합니다. 벌써 데이터 어세스먼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델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모델 보게 되고 데이터 보게 되고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여기서 쓸만한가 안 한가. 다 마지막에 뭡니까? 비즈니스 임팩트는 뭡니까? 구조조정입니다. 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해서 대대적인 조직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그 많은 알고리즘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 업무에 이번에 POC를 하면서 어떤 알고리즘을 볼 건가 하는 것이 두 가지, 네 가지로 해놨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교사가 있는 학습이고 밑에는 교사가 없는 학습입니다. 이게 지식경영 시스템 할 때 제 경험상으로 봐서는 교사가 있는 학습은 그때 당시에는 형식지였습니다. 말로 다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교사가 없는 학습은 그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암묵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없는 학습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 있는 학습은 이제 4가지 정도로 해놨는데 예측해서 식별계하고 그다음에 예측계, 분류계, 압축계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런 알고리즘도 있다. 그래서 할 때 이제 참고하시라고요. 그러면 한번 정답률을 봅시다. 자, 실제로 상품을 구입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구입했다.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구입했다. 구입한다고 하는 사람이 구입하지 않았다. 구입하지 않았다. 이걸 연결해서 보면은 전체로 보면은 정답률은 79%로 나오는데 실제로 첫 번째 구입한다고 한 사람이 구입한 게 20, 구입이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구입하지 않는 것이 55. 그럼 정답은 맞췄잖아요. 그럼 정답은 맞는데 회사에서 그럼 이게 무슨 필요가 있지? 시험은 잘 봤어. 근데 회사에 이거 무슨 필요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AI가 시험은 잘 봤는데 우리 회사에 필요할까? 두 번째 모델입니다. 적합률. 구입할 거라고 예측한 결과는 어느 정도 되었어. 자, 구입할 거는 중에 저 위에 20하고 15를 못하면은 35명이 구입할 거라고 했는데 20명이 구입했어. 적합한 거야. 내가 예측한 게. 그러면 이건 이제 좀 쓸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현율. 실제로 구입했던 사람은 어느 정도 살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가? 보니 그것은 20%는 20이 되잖아요. 80%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적합률이나 재현율은 대부분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 정도를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정도 AI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POC에서 결정하는 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그래서 AI 딱 하는 뭡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모델 구축은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알고리즘을 하려면은 우리가 통계에서 봤을 때 모집단 추출 조건이라든가 데이터 가공 방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데이터 취득해서 모델 구축까지 스케줄 본과정에만은 사내 관계 역할을 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는데 자 계획서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계획서를 만드십니다. 그럼 혼자서 목표, 스코프, 내용, 환경, 체제 역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POC에서 이제 계획서를 이제 만드시고 제일 문제가 된 게 이제 스케줄인데 POC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월 내지 3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2개월, 3개월 동안에 뭘 어떻게 하는가 스케줄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감독도 해보고 모델에 대한 정확도도 보고 모델에 대한 합의도 해보는
베이커리 회사입니다. 베이커리에서 가운데 있는 게 빵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빵 레코멘드는 뭘로 하냐? 포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포스 데이터를 정리를 해가지고 데이터 연결해서 빵에다가 어떤 빵이 언제 누가 산다는 걸 누르고 그래서 추천을 했습니다. A라는 빵, B라는 빵, C라는 빵을 만들죠. 빵을 만들어서 배송해서 사용자가 빵을 먹어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하죠. 이렇게. 그런데 빵 레코멘드 한 대로 그 사시는 분들, 사용자, 먹는 사람들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보는 거예요. 제과점, 베이커리에서 고객. 요새는 베이커리뿐이 아니죠. 요 식품에 대해서 제일 큽니다. 이게. 뭐 여성들이, 그 다음에 뭐 아침만 먹는 분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배달을 해달라는 분들, 배달을 했는데도 그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것들을 엄청나게 연구들을 하시잖아요. 아, 오늘은 어떤 빵을 얼만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빵이 팔릴 것이다, 안 팔릴 것이다.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얘기해서 하는 것은 2, 3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쩐데 실패를 하느냐? 실현하고 싶은 서비스가 불명확해.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제일 처음에 시장 조사부터 해라. 문제의 해결책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딱 하나예요. 매출 높이고 비용 줄이는 거예요. 매출 높이려면 경쟁회사보다 뭘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 좋은 걸 만들라고 고객에게 맞는 걸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기술적인 관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검증 내용이 첫 번째가 되었으면 비전하죠. 매상입니다. 매상. 그렇죠? 업무 개선 효과는 뭐냐? 비용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상은 월 100만 원 올랐다든가 100시간 내 인건비가 줄었다든가 평가적인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서비스가 필요한 액티브 유저의 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비즈니스 관점에 같이 따라가는 것들이에요. 기술적인 것도 다 그렇고요. 자, 테스트베드라고 그러는데 테스트베드는 테스트가 하는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테스트베드라고 그러는데 테스트는 뭐냐?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요건정에다 POC로 만든 것을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을 인수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요건, POC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관계 세트에 보면은 모델 구현이라는 제가 해놓은 것은 기관에서는 코딩이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코딩이라는 말, 프로그램에서 코딩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딩보다는 모델 LS를 만드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하시던 오른쪽이 알고리즘, 왼쪽이 소스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를 만드시는 분들을 코딩을 한다고 알고리즘을 보고 이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걸 코딩을 하신다고 그래요. 프로그래머는 알고리즘을 만드시는 분들. 이렇게 만든 게 현재까지 해서 우리는 코딩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은 코딩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듈이나 컴포넌트들을 우리 회사 기업 업무 있게 만들다가 골라서 갖다가 내고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했던 것들이 맞지 않으면 서드 파티를 쓴다든가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자사해서 개발해서 쓰는 형태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에서 딱 보면은 위에가 기능 요건이고 밑에가 비기능 요건입니다. 그런데 기관계 시스템에서도 기능 요건, 비기능 요건 얘기를 합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 그 기능, 데이터를 입력하든지 출력하든지 조회하든지 계산을 하는 그 기능은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회사에 어떤 일에 도움을 주는 거.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있고 웨브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고 기계학습 이렇게 있는데 자, 테스트를 하러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능에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두 가지 정도는 프로그램 테스트를 하는데 기계학습은 프로그램 테스트를 못합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 볼 수가. 그래서 동작 검증을 합니다. 동작 검증. 실제로 되냐 안 되냐 보는 거지 프로그램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합 테스트부터는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서 뭡니까?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테스트 시나리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 테스트 시나리오가 나온 거고 마지막에 인수 테스트는 내가 사용을 해보고 우리 회사에 제대로 되는 거 해보고 그 다음 오케이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는 비기능인데 시큐리티는 기능하고 비기능의 가운데가 들어있죠. 시큐리티는 두 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시큐리티가 있고 하드웨어에서 시큐리티가 있는데 밑에 있는 비기능 연구는 비기능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품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별하고 시큐리티 이런 걸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를 이제 1분 동안에 100개를 1000개를 하냐, 뭐 스루프에는 보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얘에서 보는 것은 저기서 파란 것만 봅니다. 하드웨어는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시큐리티한테 DB 시큐리티 하라면 시큐리티 그 코드만 넣는 거고, 그걸 하나하나 테스트를 할 때 유스케이스란 말을 씁니다. 유스케이스를 우리말로는 쓰임새란 말을 씁니다. 어떤 하나하나의 기능 하나하나를 유스케이스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유스케이스 테스트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기 배달 서비스 신청이 제대로 되느냐, 배달 내용 확정이 제대로 되느냐, 배달의 빵을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래서 테스트를 하면 이 기능 목록을 정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는 뭐냐? 여기서 요건정에서 기본적인 시나리오하고 결혼이 있는데, 데이터를 등록하는 시나리오, 등록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시나리오, 삭제하는 시나리오를 이게 아까 시스템 테스트 이걸 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하신 분은 이걸 보고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하고, 야, 너 만들어 오면은 테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테스트를 해봐가 되면은 너 돈 줄게 이겁니다. 이게 시스템 테스트예요. 제대로 됐는가 안 되는가 마지막 된 것이 인수 테스트가 됩니다. UAT란 말을 씁니다. 유저 액셉턴스 테스트. 해가지고 끝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체제를 보면은 조직 체계는 엑센처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었잖아. 기획 부분, 마케팅 부분, 사업 부분, IT 부분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좋은가 하는 조직을 적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적화의 방법을 저희가 찾아내는 방법을 단축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게 하기 위한 단계일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POC에 대한 이야기부터 국제협력까지 두루두루 마이크를 전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빅벤저스라고는 이제 국내에서는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16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한테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눌 때는 항상 이제 고객에게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스타트업이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파다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되게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기술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스타트업들이 한계를 갖고 있는 점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즉 이제 프로블럼을 설계하는 것이 주요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크한 스타트업, 딥테크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가장 힘든 점들이 결국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이제 시장 규모가 적은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글로벌 진출해야 됐어서 저희들은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것을 아젠다로 2016년도에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8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아마도 제가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입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매일 하고 있고, 마침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팁스 운영사로서 본격적인 도움을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저희들도 굉장히 맨땅 헤딩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게 이제 글로벌 시장이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다 안다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찾아가야 된다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마침 2022년도에 이제 중기부에서 또 고맙게도 글로벌 해외 실증이라는 타이틀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셨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이제 함께 하면서 실제 저희가 그동안 한 5, 6년 정도 모아온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 역량 있는 스타트업들과 함께 글로벌 실증 사례들을 좀 만들어보는 케이스를 가져보았습니다. 또 뜻하지도 않게 좋은 성과들이 있어서 올해도 또 연장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따가 자세한 말씀 드리면서 또 빅벤저스가 갖고 있는 좋은 역량 있는 빅테크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그런 포지션 내에서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도 이 POC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 고정 및 음향 IoT 센서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 지하에 있는 수도 배관에서 나오는 누수를 이제 전문가를 대신해서 찾아주는 거를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23년 근무하다가 이제 창업을 한 그런 경우인데, 제가 창업하기 한 2년 3년 전에 2018년도에 수자원공사가 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무슨 뭐 정책이 나오면서
공공기관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정부가. 그동안에 공공기관이 이제 공공 서비스 쪽에만 집중을 했는데 이 서비스 영역에 존재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업무도 너희들이 열심히 좀 해라. 그러면 우리가 좀 평가도 그걸로 평가를 하고 할 테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후죽순 공공기관들이 기존에 이제 쬐끄만한 과 조직으로 하던 지원하는 조직을 큰 조직으로 키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때 제가 맡았던 업무가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들을 선발을 해서 해외로 데리고 나가서 제가 수출을 도와주는 업무를 했었거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게 따져보면 동남아 가면은 그래도 브랜드 있거든요. 물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쪽 동남아에 있는 이제 공공 섹터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POC라는 뭐 말일도 표현도 있고 뭐 테스트 베드라고도 있고 뭐 피저빌리티 스터디라고 아무튼 저희 기업들의 기술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검증을 해서 그 기술들을 수출하는데 이제 도와주는 제가 그 다리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워킹되는 기술이 과연 그 나라에서 잘 워킹이 되는가?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주 수출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동남아 중심의 국가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고도화된 어떤 기술들이 그곳에서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하나? 이런 것들을 그때 많이 느꼈어요. 누수 문제도 그랬어요. 생각보다 누수가 우리가 가지고 간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했는데 잘 찾아주질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기술이 그 나라에 가서 실제 그 나라의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로컬라이제이션이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그때 이제 이런 걸 많이 생각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2018년도에 또 똑같이 정부가 사내벤처 제도를 기존 민간 대기업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럼 나도 그러니까 기업분들하고 그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생소했던 이 기업 성장이나 활동이라는 것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런 테스트 베드나.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어찌 보면 이제 POC라고 하는 테스트 베드라고 하는 게 제가 창업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도 있어서 이제 그거 관련된 얘기들을 오늘 저는 이제 현장 중심으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에너캠프는 이동형으로 이제 충전 자동차 EV라든지 이바이크 같은 탈 것 그라운드 모빌리티의 이제 충전 솔루션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사실 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스타트업은 사실 POC의 큰 POC를 진행하는 작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큰 POC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블럼을 정의를 하고 그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스타트업은 아주 작은 리소스와 작은 팀을 이룬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리소스들을 집중도 있게 작은 POC들을 빠르게 선순환을 빨리 돌리면서 그 큰 POC를 성공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에너캠프도 아까 대표님과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동형 충전이라는 충전 시장이 아직 이머징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그런 시장이 있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같은 데 POC가 절실한 상황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모빌리티 인더스트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빌리티 인더스트리의 특성상 POC가 굉장히 길고 또 복잡하고 그 RFP가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POC의 특성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코어포레이트란 비즈니스를 리딩을 하고 있고 저는 반대로 이제 2015년, 16년쯤에 미국에서 모빌리티 회사를 창업을 하고 엑시스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사실 그때는 해외에서 국내 POC를 하는 게 주였고 지금 또 반대로 국내에 있는 회사를 이제 해외 POC를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어떤 POC가 다른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그 아까 알파고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이 인공지능 나와서 실패 성공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20%도 성공이 아니다. 그다음 어떤 8%다 보는데 그분들 말씀 참 애매합니다. 성공 실패의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 요건을 할 때는 표시할 때 어느 정도 되면 성공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야, 우리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뭡니까 성공보다는 가능성 있는가 테스트를 출하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출하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필요했다면 그게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의 아까 그 정답률이고 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현율을 하면은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자꾸 정답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옛날에 예측 시스템 다 그렇죠. 통계 수학으로 했던 게 아까 타임 시리즈나 회계는 것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시스템은 그 타임 시리즈 하면 과거 10년 동안 됐으니까 앞으로 5년, 10년은 어떻게 될까를 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임 시리즈에서 해결을 하는 게. 그런데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옛날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뭐가 있습니까? 파라미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최근 데이터는 가중치를 좀 더 주고 좀 뭐 10년 전은 가중치를 적게 주고 하는 것들 일부는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그러면 파라미터 조정해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확률이 안 나오네. 그럼 이것 좀 자기가 파라미터 조정하면서 이런 것들에서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뭐 3개월, 4개월, 긴다게 5, 6개월 해놓고 인공지능이 엉터리다, 실패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 실패는 분명을 정해야 돼. 그래서 앞에 해놨으니까 나중에 평가할 때 뭐 ROC든지 그 KPI든지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주면은 성공으로 보겠다. 앞에 부분에 POC나 요건 정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께서 단계별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저희가 성공해 가기 위해서는 그 가중치 고려해서 뭔가 검증에 대한 조건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게요. POC로 창업하신 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뭐예요? 뭐 워낙에 이제 국가별로 좀 다양해서 작년에 저희가 좀 운이 좋게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발주한 그 프로젝트를 하나 그 스웨덴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컨소시엄에서 수주한 게 있는데요. 그 인도의 이제 우트라칸주의 데라둔이라는 도시하고 라자스탄이라는 주의 그 조폴이라는 도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전시하고 전주시 사이즈 정도 되는 도시예요. 그 도시의 이제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 디지털 기술을 가서 이제 그 검증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였었는데,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은 제가 수자원공사에서도 한 23년 근무를 했었고 또 스타트업에서 이제 누수를 꽤 오래 이제 기술적으로 파서 가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겠다 해서 갔는데, 야, 이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누수가 발생하면 원래 찾는 게 이 누수라는 소리의 에너지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를 사운드를 디텍팅해서 찾거든요. 매질이라니까 관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 사운드를 디텍팅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량기나 아니면 이런 데 도로변에 있는 이제 맨홀 뚜껑을 열면 보이는 밸브 같은 데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 저희가 사운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해서 이제 디텍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인도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밸브라는 거는 원래 우리나라 이 지하에 있는 되게 관로 인프라들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일본의 인프라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인프라들을 되게 조밀조밀 잘 해놔요.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이런 작은 큰 맨홀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획화 시켜 놓은 것들인데 인도는 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내가 수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쪽으로 되게 많이 집중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그 나라의 한 개의 사회 문제라는 게 되게 복잡 미묘한 것들이 이제 모여져서 그 사회 문제가 생긴 거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되게 많은 뭔가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껴서 그러면 계량기하고 밸브가 없는 데서는 그럼 누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곳에 그곳의 어떤 사회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들,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역시 그 스타트업이 가장 성장하는 계기는 현장에서 나오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실증 POC라는 사업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나오게 된 그 계기랄까, 또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걸 보면 이제 팬데믹 끝나가기도 하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식은 계기가 됐었죠.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도까지는 굉장히 투자가 활성화가 많이 되시다가
2022년도 한 상반기부터 굉장히 이제 뭔가 위축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고, 또 Y 컴비네이터로부터 촉발된 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점점 위축돼가고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투자를 바라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투자 업계에서는 점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점점 더 허들이 높아지는 시기로 다가갔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요구받아지는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결국 숫자.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근거들이나 이런 거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매출이 얼마나 나느냐, 포캐스트가 얼마나 근거 있게 설명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될 텐데, 점차 그런 사업화 개발, 즉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사업화 개발을 어떻게 내가 근거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점차 투자 업계가 스타트업한테 많이 요구를 하게 됐던 시기하고 맞물렸죠. 그 관점에서 이제 해외시청 POC라는 것은 딥테크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뭔가 좀 돌파구를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절묘하게 좀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이제 상반기 때는 이제 동남아시아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고, 하반기 때는 북미 유럽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경험을 하면서 어쨌든 2023년도에 해외시청 POC라는 거 아젠다를 세팅을 할 때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좀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스타트업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타트업 씬 전체로 보면, 첫 번째로는 내가 글로벌 POC를 하고 싶어가 아니고요. 글로벌 POC를 할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나가 일단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선발이 되겠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내에서 사업화에 대한 근거를 얼마나 잘 확보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운영사 입장에서는 잘 선발해야 되는 게 있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잘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선적으로 선제돼야 되는 건 해외시청 POC가 약간은 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의 POC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 이제 글로벌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그럼 잘 뭐 성과를 좀 확보하고 온 거야?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선발 평가를 그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들이 그런 평가 지표를 또 설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스타트업 입장에서 고객을 바라보는 게 똑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A라는 글로벌 대기업과 POC를 하고 싶으면요, 그들의 니즈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들의 니즈를 안다는 얘기는 내 상품, 내 프로덕트, 내 서비스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내가 한국에서 잘 POC를 했어 라는 근거 위에 시나리오를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나리오대로 너랑 같이 하면 넌 아마 우리 때문에 좀 이익이 있을걸? 나도 너 때문에 비즈니스 개발하고 같이 윈윈하고 싶어. 이런 정도의 어떤 구조화된 시나리오를 좀 원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좀 깨달을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라이트 피플을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되게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대기업의 이노베이션 부서라든가 이런 곳을 만나면 뭔가 다 풀릴 것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뭐 어떤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할 때는 다 구매 부서가 그걸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부서에서는 추천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메이드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 국내에서도 POC가 됐고 시나리오가 잘 짜여져 있으면 그 대기업에 정말 그 라이트 피플을 잘 매칭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측면들로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씬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것들을 같이 POC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 같이 노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니즈들을 약간 설명을 좀 드린다면, 아까 너무 좋은 사례를 들어주셨지만 특히 테키한 부분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을 진출해야 되는 당위적인 것과 또 글로벌 대기업이나 글로벌 그 지역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기술과의 어떤 매칭,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그들의 입장에서 약간 3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능한 팀이 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요. 우리는 또 위대하신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한글이라는 유산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들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좀 요구받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 베이스의 어떤 협업화, 사업화 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그들의 니즈에 합치되어 있는 것들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한번 두들기고 성과를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한 7, 8개월 되는 기간 동안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22년도에 했던 스타트업들이 같이 했던 스타트업들이 지금 이제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올해 잘 이런 부분들의 시나리오 베이스로 매치업이 되고 한번 그 논의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된다면 좀 가까운 미래에 좀 성과를 내고 실제 이 성과를 토대로 스타트업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POC라는 게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이제 프로블럼을 정의하고 솔루션을 해나가는 여정에서 단계별의 POC는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뭐 스타트업 자체에서도 이 POC도 익스펜스라고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익스펜스에 스타트업은 한정된 자원에서 투자한 만큼의 최대한의 아웃풋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 익스펜스에서 조금 추상적인 이제 아웃컴들을 많이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기사 한 줄, 혹은 뭐 했다라는 일종의 어떤 레퍼런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긴 비즈니스의 디벨롭먼트에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매출이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POC를 하는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POC에서 결국에는 속된 말로 아무 POC나 하는 게 아니라 내 비즈니스와 연관성이 있고 내 비즈니스에서 익스텐드하고 익스라지 할 수 있는 POC인가가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리가 얘기한 이 글로벌에서는 한국 시장이 작아서 글로벌로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에서도 안 되면 해외에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다르겠지만 자본주의의 논리는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하기 때문에 그 모수가 다를 뿐이지, 사실 우리 제품을 정말 찾아주는 고객은 국내에서도 있고 해외에서 있을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지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POC를 하는 거는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스타트업의 익스펜스를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작게는 어떤 이제 팀이 가서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가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실제로 이렇게 익스포팅을 시켜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POC에 대한 회장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프로시저를 정확하게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POC가 큰 세일즈 비즈니스 퍼널에서 중간에서 조금 앞에 있는 단계거든요. 미팅, 그리고 쿠킹, 그 다음에 POC, 그 다음에 MOU, 뭐 NDA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LOI랑 PO까지 이어지는 그 퍼널에서 중간에서 조금 앞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POC가 사실 성공이 돼야지 그 다음 퍼널로 넘어가는 그 성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POC의 중간에서 이 성과에 대한 아웃컴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해외에 있기 때문에 회장님 말씀해 주신 사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 사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사실 POC의 파트너와의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데, 이 POC에서 성과는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정하는 두 가지로 저는 설정이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공통의 POC KPI. 그러니까 양 파트너가 다 원하는 KPI를 현실적인 목표로 정하느냐, 그리고 얼만큼 세부적으로 정하느냐, 그 다음에 그게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듀데이트를 설정을 하는데, 그 듀데이트를 설정하지 않거나 KPI를 설정하지 않으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상적인 POC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양사에 있는 실무진들은 POC 하고 있다, 뭐 제품 설치했다, 이건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다 정도의 얘기밖에 없지, 이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사에다 다 인풋을 이제 리소스를 인풋을 해야 되는데 그 리소스를 인풋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해외 POC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로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공통의 KPI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제가 덧붙이자면 결국 저희 파트너들이 POC를 하면 대부분 스타트업 말고 이제 카운터파트에 있는 다른 분들이 일종의 속된 말로 가불관계를 스타트업에 설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제품이 얘네 비즈니스에 도움되기 때문에 POC를 하는 거잖아요. 뭐 리소스라든지 KPI 이렇게 다 일종의 그런 상하관계를 만들어서 진행하다 보면 카운터파트에서 결국 리소스가 넘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카운터파트에서 원하는 니즈가 뭐냐, 너네 비즈니스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어떤 것이 오를 수 있고 이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을 KPI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 카운터파트에서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했고 저희가 했던 POC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퍼블릭 파킹들이랑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니즈는 일렉트릭 비클이 계속해서 시장에 보급이 되고 있지만 그 일렉트릭 비클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의 인베스트먼트는 필요하거든요. 즉 찰징 솔루션이 필요한데 기존의 찰징 솔루션이 기존의 페트롤 스테이션과 좀 다른 부분은 공공에서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좀 다른 것은 페트롤 스테이션은 말 그대로 리얼 에스테이트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인프라스트럭처는 리얼 에스테이트이 좀 더 세그멘테이션하게 파킹랏 하나하나에 주차면이 들어가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력 같은 그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의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에 대한 부담이 없고 추가적인 전력 공사가 필요 없는 저희 이동형 충전 솔루션을 찾아주신 거고 그거를 이제 이번 POC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니즈를 맞는 그런 카운터파트를 찾아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저희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미리 작업을 하고 니즈를 느끼고 그다음에 그 KPI를 공통적으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품을 보내서 저희 제품을 할 수 있는 러닝 커브를 만들고 그 커브 이후에 POC를 진행을 해서 사실 실제 제품을 갖다 놓는 것보다 그 전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는 시간을 더 많이 쓴 거. 그런 정도의 어떤 단계별의 POC의 세그멘테이션 프로시저를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차원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뭐 약간 재미난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축의 이제 체온을 측정을 해서 좀 폐사율을 좀 낮춰보는 그런 동물 웰페어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통신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통신망 회사랑 조인을 하고 싶은데 또 열심히 이제 설명하고 뭐 우리 제품 좋아요. 한국에서도 실증 많이 했습니다. 성과 어떻고요? 다 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그렇게 맞듣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은 아니었고 비즈니스 모델은 좀 참신했으나 그러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제 메탄에 대한 배출이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축들이 잘 자라다가 폐사를 해버리면 그동안 내뿜었던 메탄을 쓸모없이 다 날려버리게 되고 또 이제 재화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폐사를 낮추니까 메탄이 엄청 줄어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제가 눈이 번쩍이는 걸 봤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글로벌 대기업이 지금 테키한 ESG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결국 그들의 니즈라는 거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 기업도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저희도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ESG 관점에서 좀 건들고자 했는데 분량상은 되게 작은 부분이었지만 그 메탄이 줄어드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셨고 결국은 그 트리거 하나로 굉장히 통신망이라든가 칩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통신칩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이 케이스를 말씀드린 이유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 것에 집중하면 결국 POC라는 건 상호간 윈윈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 것에 계속적으로 집중하면 할수록 POC는 좀 멀어지고요. 결국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그들의 어떤 니즈는 뭔가에 좀 더 많은 고민을 쏟고 시간을 코스트를 써서 사실은 이런 니즈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들이 좀 꾸준히 이루어져야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도 좀 POC를 할 때 좀 적재적소에 이런 것들이 행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한 니즈를 조금 파악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의 중요한 의제로 발굴 정책 과제로 아니면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어에 대한 대안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후속 연계나 그 지원 방안에 대한 별다른 또 필요하신 게 있으신지 니즈를 파악해보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아까 그 이사님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POC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들, 저희 같이 이제 B2G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고객들이 다 또 공공 섹터고 실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다 개도국 중심의 국가들, 그쪽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누수라는 어떤 사회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ODA라고 하는 자금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가면 상당히 유리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ODA가 올해만 해도 한 4조 3천억 정도? 대부분의 ODA들이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냥 ODA의 흐름 자체도 되게 어려울 뿐더러 그 ODA를 다루는 영역 자체도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하고 조금 멀리 있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 중심으로 대부분 그 ODA를 이제 대기업들 프로젝트의 리스크 헤지용으로 많이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자원공사에 있을 때도 ODA 쪽을 많이 참여도 했었고, 제가 바라보는 ODA는 궁극적인 것들은 다 ODA라는 사업을 통해서 그런 이제 개도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후 문제, ESG 문제, 식량 문제, 불평등 문제, 막 이런 것들 해소해 주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하고 되게 결이 잘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라고 가끔 얘기하면, 저는 스타트업은 문제에 집중을 한다. 그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집중을 한다고 하면, 일반 중소기업은 내가 제품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팔을지에 집중을. 그래서 스타트업도 어떤 문제를 내가 발견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그래서 이 ODA가 추구하는 방향과 스타트업들과 되게 결이 잘 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들한테 그런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들을 ODA라는, 제가 볼 때는 4조가 넘는 거대한 자금이 대기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들을 좀 스타트업들로 이렇게 좀 엮을 수. 그런데 이러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아까 말씀하신 기획해야 돼요, 누군가가. 근데 이 기획하는 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 기획도 아이템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파트너하고의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그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ODA 쪽에서의 그런 프로그램들, 그거를 그나마 잘하는 곳이 코이카예요. 저희도 이제 코이카에 이제 지금 CTS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한, CTS는 딱 스타트업 전용 펀드예요, ODA 펀드.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발달된 이제 IBS라고 해서 이거보다 조금 규모가 큰 펀드를 주는데, 그런 것들도 다 ODA 자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 지금 한 48개 그 중앙부처하고 이런 기관들이 ODA를 다루는데, 이제 그런 중앙부처들도 솔직히 그 부처 산하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그 ODA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잘 기획을 하면 기존 ODA 펀드에서 그것들을 빼와서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기획이 돼서 스타트업 쪽으로 그 거대 자금들이 많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아까 우리 내부 익스펜스 없이 그런 자금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규모 있는 POC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바탕도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테크 기반 기업들이 물론 뭐 ESG 테크만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뭐 비슷한 사례로 유엔의 이제 산하의 ITU라는 기관이 이제 테키한 IT 관련된 이제 멤버들이 모여서 운영하는데, 여기가 이제 목적은 그거죠. 인류애를 어떻게 테크로 극복할 거냐. 그래서 이제 AI for Good이라는 이제 글로벌리한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뽑아 올립니다. AI로 인류애를 극복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국내에서 이제 워낙 아시겠지만 그 엑스레이나 CT의 이미지를 분석해서 질병 유무를 판별하는 솔루션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죠. 근데 대부분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그럼 다 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솔루션이 필요한 곳은 사실은 강대국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약소국에 또 의료가 수준이 낮은 약국보다 훨씬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한 곳이 또 우연찮게 남미에 진출해서 남미 페루라든가 뭐 멕시코라든가 이런 의료가 낙후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의사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많은 케이스 스터디가 많이 나왔죠. 사실은 여기서 스케일업 된 것이 이 기업의 그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것의 상승에는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마켓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유엔의 IT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 스토리는 되게 기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7월에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7월에 제네바를 가게 되었습니다. 7월에 제네바 가면 아마 ODA 관점의 펀드라든가 그 다음에 인류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커다란 펀드를 갖고 계신 분들 엄청 많이 올 거고요. AI 입장에서 어떤 산업 관점에서 뭐 이제 에반젤리스트들이 다 모이는 곳에 이제 이 지역 예선에서 1등을 했으니 7월 달에 가서 신나게 프레젠테이션 하겠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또 리드를 발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POC의 포스트 POC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최대한 활용을 통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면 이 케이스 스터디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꼭 그 기업과 POC를 해서 성과가 났다고 해요. 꼭 그 기업하고만 또 POC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알고 보면 또 그런 기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진짜로 아까 말씀해준 코이카의 CTS 과제 같은 거 굉장히 좋은 과제이기도 하고요. X&D 과제, 산자부에서 하는 과제들도 실제 현지에서 글로벌 현지에서의 공동 개발에 대한 니즈가 맞는다면 또 굉장히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눈을 좀 넓히셔서 내가 POC를 통해서 내가 이 기업하고만 뭘 막 해야지 하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되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느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케이스 스터디를 잘 만들고 이걸 좀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그래도 좀 더 우리가 밸류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표님께서 이게 B2G 사업을 하는 곳을 제외하고 사실 저는 저희 팀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버먼트한테 기댈 수 있는 만큼 다 기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조차도 사실 미국에서 온 저는 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린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계속해서 가버먼트에 기대되고 자생력을 잃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많이 들고 어쨌거나 익스펜스가 많이 드는 해외 POC를 성공적인 브릿지를 만들어준 것만 해도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부분들을 이런 좋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할 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캔디데이트들에 대한 최대한의 아웃풋을 알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그 다른 기회를 다른 이제 곳에서 다른 후속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B2G 기업은 좀 예외인 것 같아요. 가버먼트를 끼고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공공 쪽에서 많이 구매도 해주고 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자기네들이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들, 즉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한국에서 공공이 많은 투자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분야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 UAM 분야에서 저희도 이제 그라운드 모빌리티나 얼반 에어 모빌리티나 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 같이 좀 확장을 해서 저희 모빌리티에 있는 기술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UAM 같은 조금 신기술이나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는 사실 공공에서 많이 힘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 기업도 기술력, 뭐 익스큐션 드리븐, 그다음에 마케팅 아니면은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뛰어나도 결국 그 UAM이라고 하는 마켓이 이머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는 캐피털에서 해결을 못 해주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미국은 그걸 어떤 게 해결을 하냐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RFP,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생각하는 RFP를 맞추면 기존에 CB를 주거나 차관을 주거나 아니면 선 주문을 해줍니다.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도 한국에 있는 회사는 일종의 그 버닝 코스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캐시를 확보해야 되는 반면에 미국에 있는 회사는 그냥 US 에어포스에서 그냥 사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일종의 근데 그것도 굉장히 RFP에 맞춰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사주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정확하게 RFP를 내려주고 그 RFP를 달성한 기업들한테는 공공에서 익스펜스를 줘야 할 것 같고요. 약간 ODA 말씀하셨고 저는 너무 훌륭한 의자라고 생각해서 비슷한 케이스를 또 재미난 게 뭐냐면 또 우리나라엔 또 음식물 쓰레기를 또 되게 잘 처리하죠. 이미 인프라도 잘 돼 있고요. 수거도 잘 해가죠. 근데 대부분들 이걸 재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비료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진짜 사료로도 사용하실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 되게 많은 반작용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파우더로 만든 다음에 이제 펠릿으로 전환하는 스타트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기업도 국내에 아무리 많이 확장을 해도 결국 사이즈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ODA로 약간 그런 것들이 낙후된 곳에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약간 ODA 입장에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로지스틱스나 이런 망이 또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이 사실 성장할 수 있으려면 정부기관과 협력은 되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뭐 산자부 관점에서 뭐 그 같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뚫어줘야 할 것이고요. 근데 이게 되게 다 파편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공공의 역할이 사실 한국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조금 더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에서, 그러니까 스타트업 씬에서 보면 리딩해가는 정부 조직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도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거는 사실은 파편화된 조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방식이 어디가 됐든 뭐가 됐든 국가 전략적인 산업, 왜냐하면 지금 초격차 막 뽑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좋은 거거든요. 근데 뽑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대부분 초격차의 대부분 다 테키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후의 어떤 아젠다들은 초기에 얼리 스테이지를 스케일업, 글로벌 스케일업 하는 데까지는 정말 잘 닦아주셨고 지원해 주셨다면, 정말 이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디벨로핑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오디오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부서, 정부 기관과의 매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스타트업은 사실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하게도 역할론이 앞으로 더 크고, 근데 임팩트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스타트업 중심에서 약간 컨트롤 타워 비슷한 거버넌스가 있다면 이게 더 체계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중견 기업의 CEO분들이 오신다고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때 인공지능이 주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강의를 하신 분들하고 수강생 분들하고 POC에 대해서는 논란을 했대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랬다는 이제 CEO분들이. 그다음 당연히 그다음 제가 강의했으니까 질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한마디로 했어요. 여러분들 그 와인 드실 때 테스트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POC입니다. POC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결국엔 맨파워나 협력 파트너로 오늘 우리 네 분이 함께 좋은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하고 이 관계가 더욱더 디벨롭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 칠까요? 자동차랑 배터리만 보다가 네, 오랜만에 좋으신 분들이랑 많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는 다행히 연구개발 특구에서 해주신 좋은 기회를 받아서 해외에서 POC를 저희가 원하는 만큼, 또 좋은 저희가 원했던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고 왔는데, 이 기회가 좀 더 많은 회사들과 스타트업 그리고 공공한테 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금년에 이제 B2G에서 B2B 정도까지를 비즈니스를 좀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B2B나 B2C 고객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B2B 쪽에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것 같아서 선물을 한 개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오늘 주제도 POC였고, 저희도 지금 이제 주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POC에 대해서 또 좋은 또 성과를 통해서 또 이런 계기들이 좀 더 확대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오늘 또 스타트업 업계에 계신 분하고 또 그 산업계에 또 성각도 모시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저도 굉장한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역시 모여서 일을 얘기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판단을 하게 된 계기였고요. 뭐 끝으로 사실 이제 POC라고 하는 것이 스타트업 업계 측면에서는 이제는 점점 아마도 다시 2021년도, 2022년도에 정말 화랑인 시절이 또 언제 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는 뭐 프로그램이든 아니든 이제
어쨌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아젠다나 가설에 대해서 반드시 시장에서 검증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시고 또 성과를 확보를 통해서 성장하시는 계기를 꼭 가지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들도 그러한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 갖고 이야기 나눠주신 패널분들과 귀하게 발제해주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